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곧 설명절이 다가오지만 경제가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무척 힘든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2023년 올해는 그보다 더 힘들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 2023년 올 한 해 동안 제주 경제 상황은 어떨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의 김동욱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부모님들께 새해 되면은 새해 용돈을 좀 세배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올해 부모님께 세배 용돈 어느 정도 드리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소위 신정을 세고 있거든요. 이미 다 이제 끝냈지만, 그건 이제 저희 가족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뭐 서로 저희들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했고요. 또 그 제례는 이제 또 서울에서 또 지내고 있어서 그대로 이제 같이 식사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부모님 식사 대접은 꼭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박동준 경제조사팀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국은행 지나다 보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데 차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설날 이제 대비해서 신권 이제 교환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신권을 이제 교환해주는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난해까지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가능했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설날 그 전 기간에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뱃돈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국은행으로 다 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 혁신경제연구부의 고봉현 연구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연구위원님께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세배하면 세뱃돈 얼마나 주는 게 적당할까요? 지금 경제 정도에. 글쎄 과거에는 한 2, 3만 원을 줬었는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네, 오늘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뱃돈부터 아마 설날 앞두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주 경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본격적인 토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횟수로는 지금 벌써 4년째 되는 거죠. 경기 회복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좀 뭐 바람 기대 심리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만 제주 경천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2023년 올해 경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짧게 말씀들 우선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교수님부터. 네. 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작이 되면서 2022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도 아직도 이제 끝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국의 또 재정의 확장 정책을 사용했고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또 그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소위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요인을 없애자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환율도 같이 이제 덩달아 뛰었고요. 소위 신삼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경제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2022년도는 예년만큼은 되지는 않았지만 관광객 수가 한 1,890만 명이 들어와서 그래도 선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신삼고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 금년에도 작년에보다는 좀 더 좀 고통스러운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 돼서 경제 그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어야만 뭔가 햇빛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까지는 좀 힘든 게 지속됐지만 하반기가 되면 좀 우리가 그래도 조금 회복될 기미가 보일 것이다. 상반기에 그 미국 연준의 금리의 그 이니시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역시 미국 금리를 열심히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경제가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6.4, 그다음에 작년에 마이너스 6.4. 예, 그리고 2021년에는 1.2% 약간 회복은 했지만 둘 다 전국에서 거의 뭐 가장 낮거나 뭐 두 번째로 낮은 이런 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2년에는 이제 관광객 수가 회복을 보이면서 저희 이제 주력 산업인 서비스업이 좀 호조를 보이고 고용도 이제 좀 나아지면서 전국보다는 조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보면은 세계 경제 위축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떤 금리 인상도 아직 좀 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전체적으로 1% 중반대로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도 사실은 이제 이런 흐름에 볼 때 제주 경제 상대적으로 어떤 수출이나 뭐 투자 이런 부분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전국보다는 좀 그런 어떤 세계 경제 위축의 그런 영향들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둔화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 소비 같은 게 좀 내수 부진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네. 이게 두 분 말씀이 다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신데 우리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분 다 말씀하셔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뭐 다시 한번 반복 드린다면 잘 알다시피 작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영향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그 회복 흐름이 작년에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많이 불거졌던 3고 문제, 신3고 문제 때문에 그런 회복 흐름에 약간의 영향이 있었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즉 인플레이션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긴축 재정이라든지 긴축 통화 정책을 이제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 반등의 그런 모멘텀은 좀 아무래도 약화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때 제가 궁금한 게 정부 긴축 재정이라고 했는데 정부 예산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과 긴축 재정과는 관계가 아무래도 없는가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긴축 모드로 이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과 다 맞물려서 그렇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제주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관광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 관광 시장을 좀 잠식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경제 성장이 둔화된 저성장의 기조로 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반짝 좀 좋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지난해 말씀들 하신 대로 관광객이 한 1,500만 명 가까이 들어오면서 경기가 좀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는데 제주 경기가 그래도 다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주변에 다녀보면 뭐 지금 제주 경기 좀 좋아졌어. 이렇게 말하는 분 찾아보기가 드문데 이 제주 경제의 특성에서 관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관광이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경기가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그 한 10년 동안의 제주도 방문 관광객 수하고 또 10년 동안의 그 지역 GRDP의 그걸 분석해 보면 서로 동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수가 많을 때는 제주도 GRDP 소위 지역 총 생산량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1,380만 명이 2020년도에 방문했다고 했는데 최고치인 1,500명 넘은 것은 이제 한 4, 5년 전에 한번 넘었고 그에 넘었지만 아직도 예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2016년, 19년이 넘었던 거죠. 근데 왜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이제 1차 산업의 일정 부분이 소득이 좋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GRDP 같은 것은 각 산업 부분에 있는 부가가치의 합입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좀 낮은 산업에 속해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은 거의 원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높지 않는 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GRDP 한 8%, 9% 정도가
그 소위 GRDP에 이바지하는 공항인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15%, 18%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네. 또 부가치가 낮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1차 산업이 잘 되더라도 네. 부가치가 좋지 않는 그런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일정 부분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경제 성장 반등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뭐냐면 외부에 있는 투자가 변변한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2018년 제 기억에는 2018년 4월에 마지막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고 난 후에 한 3, 4년 동안 새로운 투자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신성장 동력에 관련된 산업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는 전국의 경제 성장률보다는 지금 계속 평균 이하로 저희들 가고 있습니다. 그전 한 3, 4년 동안은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산업 구조의 문제, 거의 좀 생산성이 있고 노동 생산성이 있고 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서의 1차 산업이 변묘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러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농산물을 1차로 파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파는 게 그렇죠.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지금 뭐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는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노동 생산을 갖고 있더라도 이 물류비 때문에 소위 육지에 가면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물류유통 시스템도 많이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 20, 30년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도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제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 감귤 같은 경우도 80, 90%가 원물로 다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미국 같은 데 보면 7, 80%가 가공을 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저희도가 좀 더 부가치 높은 1차 산업 그래서 6차 산업으로 하자고 이제 계속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그 정도의 그 부가치 높은 산업으로서 변모가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 이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일단 우리 교수님 분석은 지금 현재 제주도 산업 구조상의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가공 유통 쪽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투자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산업을 더 육성하지도 못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 저도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코로나19 이후 기간으로 조금 좁혀서 보면은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관광 등 그런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어떤 자영업자나 임시 일용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 특성상 그런 인원 비중이 많은데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같은 어떤 감염병 그런 충격이 왔을 때 당연히 이제 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부진했었고요. 근데 이제 회복 과정에서도 사실은 조금 전국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비대면 디지털화 이런 게 이제 경제 구조의 전환이 좀 있으면서 그런 관련 산업들 예를 들면은 뭐 정보통신, 과학기술 그다음에 보건복지 뭐 이런 산업들이 이제 어떤 회복세를 좀 이끌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제주는 그런 업종들의 어떤 비중도 좀 작고 회복세도 좀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관광객 수가 회복되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이제 회복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냥 전통 그런 산업인 관광업이 회복이 되어야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어떤 기업 유치나 이런 거에서 정보통신업 비중이 좀 늘기는 했는데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 그런 게임 관련 업종이다 보니까 중국 그런 어떤 한한령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부진했었고요. 그다음에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좀 주택 경기가 한 코로나19 이후에 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좀 회복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건설업도 좀 회복세를 보였는데 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런 주택 경기 회복도 좀 지체되다 보니까 좀 부진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면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2020년에 좀 빠르게 그래도 전국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또다시 이제 어떤 외부 충격이 와서 어떤 관광객 소비라든지 이런 거에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에 다시 또 이제 좀 경기가 좀 그렇게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올해 관광객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이 경기를 더 힘들게 만들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산업 제주도의 그 제주도 지역 경제의 이제 산업 구조적인 특성에서 좀 이렇게 그 경제 회복세가 더딘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산업 구조의 변화를 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부터 17년 정도까지가 이제 제주 경제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고성장기였다고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6개년 동안 그 주요 이제 산업별로 이제 그 비중을 보면 농림업이 12.4%였고요. 그리고 관공업은 4.3%, 건설업이 10.2%, 서비스업은 73.1%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주 경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저성장기 201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2019년에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했고 21년에 1.2% 성장을 했는데 요 4개년 동안의 그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보면 농림업이 10.1%로 지난 6개년보다 마이너스 2.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공업은 4.1%로 이제 별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8.9%로 지난 6개년보다 1.3%포인트 줄었습니다. 서비스업이 76.9%로 3.8%포인트 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의 1차 산업의 부가가치화 측면에서는 우리 제조업 그 농업의 이제 가공을 통한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제조업 부분이 이제 좀 뭔가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자리를 걸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농림업은 워낙 그 원물에 대한 그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비중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건설업이라고 봅니다. 건설업이 과거에 그러니까 그 고성장기에는 상당히 그 성장률도 좋았고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12%까지 간 최고 갈 때는. 예. 네. 그런데 이제 저성장기 들어오면서 건설업이 줄어서 결국에 작년 2021년 통계를 보면 6.9%까지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 그러니까 2016년이 이제 건설업이 그 최고점을 찍었다면 그 이후에 이제 하락세를 걸어서 재작년까지는 거의 뭐 건설업이 건설업 때문에 제주 경제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 같은 거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보통신업이나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쪽에 이 제주도가 좀 수소경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뭔가 가능성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진전은 있었지만 이런 게 이제 눈에 띌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주 경제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게 크다. 뭐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 관광과 1차 농업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변동이 크다. 이런 말씀인데 얘기하신 것 중에서 건설 얘기 조금 더 붙여서 가보면 원래 건설 경기 더 나빠질 거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예측인 것 같은데 지금 지난해 6.9%였으면 더 낮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 아까 우리 고문희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건설업이 부진하다는 것이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네. 2018년 4월 이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위 외부에 있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거의 투자가 건설업에 맞물려져 있거든요. 네. 처음에 투자진흥지구 받으면 일단 건설업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한 3, 4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통계 자료도 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도 이제 잠정적으로 나와 있지만 전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제주도가 항상 평균 이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2018년 전에, 그러니까 2014, 15, 16, 17까지 한 3, 4년 그 전까지는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도 2배 이상 굉장히 저희들이 좋았거든요. 네. 각종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 비해서 제주도가 투자진의 배면한 투자, 소위 국책사업도 없었고요. 국책사업도 없었고 또 외부에 있는 대규모 이런 투자가 없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또 한마디로 또 다른 타 지역에서 보면 이런 그 소위 제4차 혁명에 관련된 2차 전지 사업이라든지 드론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국책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켰는데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무슨 특례를 우리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되질 않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신성장 동력원도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투자가 빈약하기 때문에 건설비 죽고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 동안 제주도 경제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지금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2018년도하고 2020년도가 다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거의 전국 17개 시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굉장히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예전에 한 4, 5년 전의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들이 또 국책 사업들이 또 이루어지고 또 신성장 동력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잡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전무하거든요. 네. 물론 정책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블록체인의 어떤 특구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다른데 뺏겼고요. 또 드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 지방에 뺏겼고요. 지금 4차 혁명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제 사업이나 신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지 좀 미래가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둡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그런 대규모 사업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주택 경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전국도 지금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이제 지난해부터 좀 계속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제주는 조금 이제 그 하락폭이 좀 작긴 했지만 작년 11월부터 이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분양 물량이 한 3,000호 정도 지금 건설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건설사들 재무 상황에도 악화를 줄 테고 그다음 공급도 원활히 안 되고 그럼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건설업 쪽에 어떤 업황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뉴딜 정책처럼 새로운 건설 경기 부흥할 수 있는 일들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나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소위 재정이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왜냐하면 민간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의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거 보면 5% 정도의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 10% 넘게 이렇게 확장 재정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긴축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중앙 정부 아니면 지역자치단체의 어떤 공공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분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할 수 있는 재원이 아직은 너무 제한적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특별한 해법이 지금 안 보이는 거네요, 위원님? 네. 지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15분 도시 조성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화되면 어느 정도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교수님 또 예산 얘기하셨는데 긴축 재정했지만 제주도는 재정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7조 원대라고 하는데 이게 제주의 경제정책 기조 도정의 경제정책 기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주도가 이번 2023년도 예산이 7조 한 600억 원이 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1조 6천억이고요. 또 공공기관, 그러니까 출자 출연기관, 공기관까지 합치면 한 10조 이상의 돈이 지역사회에 이제 풀리는 것이죠. 네. 특히 제주도는 예산 규모가 제주도 GRDP의 30%가 넘습니다. 다른 데는 한 20% 수준인데 그만큼 제주도 예산의 규모가 제주도 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보다도 한 10.5%가 많은 소위 확장 재정 정책도 아니지만 좀 정부보다는 훨씬 더 증가율이 폭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도 이제 추경이 편성이 되면서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마지막에 이제 최종 예산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은 예산이 불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산에 가보면 많지는 않을 거다. 예, 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지금 이제 긴축 재정을 5% 갖고 있고 우리 제주도의 5%지만 결국은 우리 제주도가 재정 자립도가 35%이고 나머지 한 60%, 65%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재정교부금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요. 예전에는 이미 예산에 편성된 그러한 재정교부금보다도
소위 국세가 많이 거쳐서 다시 새로 정산하면서 몇백억, 몇천억이 다시 또 재분배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규모가 굉장히 적어지면서 추경이 굉장히 빳빳할 것이다. 예전과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주뿐이 아닐 것인데 많은 지역들이 다 중앙정부 의존율이 굉장히 높은데 재정이 혹시 제주의 현재 상황에서 좀 이렇게 해결책, 해법 혹은 재정 방향에서 좀 조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제주도의 이게 경제정책 기조는 민생 경제에 좀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 활력과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좀 보호하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래의 성장을 좀 견인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키워드로 보면 인생 경제 활력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견인. 그래서 민생 경제 활력에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보.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확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 경기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취약계층 보호는 우리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좀 지원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 금융적인 측면에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금융 포용 정책을 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예를 들면 지금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이 힘든데 금융 포용 정책이라는 게 금리를 좀 보존해 주겠다. 네, 보존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도 마찬가지고 2차 보존을 통해 가지고 경영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용하고 노동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망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미래 성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미래 성장을 견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민선 8기 제주도 도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는 기업 상장 기업 유치하고 육성 부분과 연관된 기업 성장 지원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수출 시장 확대와 물류 고도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소경제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을 하고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의 도정의 경제를 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금 좀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금리 얘기 잠깐 나왔었지만 우리 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의 가계 대출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 지역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 12월 말 잔액으로 한 17조 원 정도 됩니다. 제주 전체에서 17조 원 정도? 예, 가계대출 잔액 17조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사실 19년 말 대비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증가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3.5% 정도로 전국에서 한 서너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기간 중에 어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많이 늘고 한 반면에 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떤 주택 상황이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계 그 이전에 이제 아까 제주 지역 경제가 이제 호황기였던 시기에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렇게 보면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 2021년 말 기준으로 한 270% 정도 되는데 보면은 세종, 경기 뭐 이런 두 군데 정도 빼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 소득의 2.7배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차주 그러니까 빌린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빌린 사람들 기준 한 사람당 갖고 있는 차주의 부채도 전국에서 한 두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요.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 2021년 기준으로 한 1억 146만 원으로 세종, 서울, 경기 다음으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층별로 보면은 좀 고령층이 다른 연령층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증가율이 좀 낮다고 그랬었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고령층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증가율이 좀 높은 편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좀 그런 가계부채가 좀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소득 대비 부채율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불안한 구조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읽히는데 그러면은 이게 17조 원의 가계대출이면 이자가 1% 오를 때마다 한 1,700억 정도씩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5%면은 거의 1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 오르면 그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클로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 도정에서 어디까지가 좀 지원 가능한 건지 혹은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조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굉장히 집에 가격이 힘들다 혹은 소상공인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대안들 좀 필요할까요? 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가계대출에 대한 그 부채 비율 그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까 소득 부채 비율에서 소득 부채 비율은 이제 그렇지만 자산 대비 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면은 갖고 있는 뭐 토지라든지 이런 그 자산 대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채가 제주도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소득 대비의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으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가장 낮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부채를 일으킬 때 자산의 규모를 보고 또 부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제주도 정책을 만드는데 좀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지 정책을 할 때 이제 기초연령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득하고 자산을 갖고 그 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소득은 낮은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수급 대상자가 다른 데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예산 같은 거 보면 전국은 30%인데 우리는 23%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따지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가장 낮고 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또 가장 높고 이게 제주도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 은행에만 좋은 거 아닙니까? 은행보다도 제주도 땅값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 대상자들이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런 지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 공시지가 표준지가를 만들 때 중앙정부 국토부하고 또 제주도에서 몇 분이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는데 중앙정부가 그 결정을 갖고 있는데 이 차후에 사실은 이거를 제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과표 그 표준 공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이양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한 제주도의 복지 예산은 절대 높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소득은 그러니까 소득은 없는데 자산이 많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좀 제주는 지금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가격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제주도 어떤 그 지역의 그 특성상 그렇게 자산의 값어치가 높은 것인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주형 복지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전국에 있는 표준에 있는 여러 가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을 우리는 더 넓힐 수도 있을 그러한 제주형 복지 제도를 만들어야만 복지 예산이 지금 23%가 돼서 다른 타시보다 낮다고 계속 비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올릴 수가 없는 게 공통적인 그런 자격 요건을 보고 전부 다 부여를 하는 것인데 제주도만 도민들한테만 특별히 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수급 기준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소득은 뭐 우리가 GRDP에 지금 한 3, 4년 동안 예전에 한 80%, 85% 수준인데 지금 8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인당 총소득하고 1인당 지역 GRDP 수준이 이제는 한 75% 수준이 됐고요. 4, 5년 사이에 가장 낮은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소득은 많이 낮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중에 뭐 그에 대한 대전을 아까 우리 고봉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위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가장 비중이 많은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한 200억에서 지금 한 4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특례 보증이 한 1조 한 5천억 정도 커버할 수가 있는 그런 규모인데 이자 보존을 이제 이자율을 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1조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예산적으로 많이 좀 배려를 해줘야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또 그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돼 있어요, 사실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한시적으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 지금 추진 가능합니까?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말 그대로 이제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뭐 신용 회복 지원 이런 정도 수준 2차 보존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제 그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가 조직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경제금융 분석 전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전담팀을 통해 가지고 그 제주 지역 내 이제 소득 및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 정책들을 발굴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작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관련된 이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관련된 그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제가 올해 그걸 받아서 좀 이렇게 좀 더 확장된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를 좀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좀 일상적인 그런 정책 추진이었던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정책 발굴을 통해 가지고 향후 이제 경제 위기 시대에 좀 더 그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팀장님,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중요한 지적 몇 가지 해주셨는데 지금 제주형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기준이 좀 제주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에서 공시지가를 따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적극적으로 받아올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크게 문제 삼으시는 부분은 이 부채는 정말 많은데 그리고 소득은 적은데 그런데 자산은 많게 평가돼 있다. 이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지 않습니까? 예. 네네. 지금 이제 김 교수님 얘기하셨던 부분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한 그런 그렇죠. 포인트인 네.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떤 금융 쪽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그 제주 지역에 이제 자산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비중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융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금융 자산은 적고.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뭐 예를 들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소득으로 안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금융 자산을 뭐 말각을 뭐 예금을 깨든 아니면 뭐 펀드를 뭐 해지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주 지역은 이제 금융 자산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은 사실은 금융 자산이 부족한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실물 자산은 유동성이 좀 저기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히려 좀 유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유동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근데 그거는 뭐 지역 내 어떤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좀 더 선호한다든지 이런 경제 구조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딱 저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라고 이렇게 바꾸기는 구조적으로 바꾸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어떤 그런 비율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해서 좀 보고 그런 게 좀 부족한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가계부채 말씀을 했지만 가계부채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증가율만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기업 대출이고요. 기업 대출? 예, 기업 대출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가계 대출이 코로나19 전후 대비해서 한 3.5% 증가했는데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43% 증가했거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영업자로 좀 국한해서 보면은 자영업자가 사업자 대출로 받은 거 플러스 자영업자 가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가계 대출로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자 대출하고 그 가계 대출이 이렇게 좀 혼용돼서 뭐 그 가계 대출로 받은 거를 영업 그 자금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하면 그 두 개를 같이 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전국적으로 사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금융 지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원리금을 유예해주고 기간을 연장해주고 신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48% 정도 코로나19 전후로 48% 정도 증가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높게 6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가계 대출이 급격히 증가를 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채무 상환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은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 그 자영업 대출을 받은 신규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신규 차주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득 대비 부채 그 비율 자체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표면적으로는 그 어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계층별로 살펴보면은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신용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연령층 뭐 이런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전국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향후에 이자 부담이 당분간 좀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관광 산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면 매출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이런 소득 대비 어떤 부채 비율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 지원이라든지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중소기업 기금 자체를 좀 더 확대한다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뭐 한국은행 계시니까 금리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부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데, 네. 예, 한국은행 사실 이제 금리를 이제 지난해 어떤 물가 오름세에 대응해서 금리를 7차례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올해도 아시다시피 1월 달에 한 번 더 올려서 이제 기준금리가 3.5%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에 대응해서 올렸기 때문에 향후 이제 물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가 흐름을 보면은 지난해 이제 한 9월 정도부터 해서 이제 물가 오름세가 이제 점차 이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물가 오름세가 한 3%대 정도까지 낮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는 한 3%대 중반. 하지만 이게 사실은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고 있는 2%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페드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추가적인 이제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이렇게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미국을 좀 봐야 된다. 미국도 봐야 되고 물가 흐름도 여전히 어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삼는 목표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물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과거보다는 인상 폭이 적겠지만 좀 여전히 이제 조금 유슈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교수님 이게 제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더 미칠 것 같습니까? 올해 금리 관련해서. 네. 예, 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보다도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갖고 있는 자산의 값어치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악순환이죠. 네. 그러다 보면 경제가 침체를 이어져서 경제 불황이 올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 불황이라는 것은 침체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한 6개월 정도 끌어가게 되면 경제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은 약간 업다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됐다가 한 분기에 올라갔다가 기저효과를 올라갔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자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왜냐하면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경제 불확실성이거든요. 네네.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그게 확실하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에는 이 소위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확정이 되면 금리가 높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것이 최고점이라고 되면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플랜을 세우고 그러한 그 소위 생산자나 소비자나 그에 대응하는 소비 행태나 생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정적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 전쟁이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연준에 있는 그 시그널이 확실하게 근데 교수님 이게 뭐 전쟁이 끝나거나 연중의 시그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불확실성이라는 말 자체가 알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불황의 늪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데 그러면 행정이 응급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응급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불황 시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적재적소에 그러한 재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 정말 필요한 것에 재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정말 여유가 있었으면 아까 같이 여러 가지 기간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위 뉴딜 정책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지금은 아직은 이제 금년은 아마 정부에서는 기축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흐름이 지나가게 되면 또 정부도 마냥 또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하고 또 경제를 위한 또 한 가지 스텝으로 이자율을 줄이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또 하반기가 좀 지나가게 되면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쯤 좀 나아질 것이다. 혹시 연구위원님 더 붙일 말 있습니까? 뭐 특별히 없고 비슷한 관점으로도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그냥 마지막으로 짧게 그냥 그 지금 새로 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나 또 집을 살려고 망설였던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소위 말해서 집을 언제 사는 것이 지금 제일 좋을 건지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거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좀 어렵죠. 네. 괜히 이야기했다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반기는 지나야 그런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더 확실하지 않을까. 금리가 높은 대로 이제 그런 자기 재정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예, 아직은 이제 금리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 공급 막 예정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분양이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근데 뭐 이제 현재까지는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연초 들어서 정부에서 이제 주택 규제 부분을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주택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외부인의 어떤 주택 매입 수요 같은 게 좀 한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정부의 어떤 주택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떤 주택 수요 좀 더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은 뭐 제주 지역에도 어떤 그런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가 과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토론 좀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이런 정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마무리 말씀 한 30초 정도씩 부탁드리겠는데 혹시 우리 지금 서민경제에 원래 경제, 가정경제 이렇게 운영해봐라. 뭐 이런 조언들이 있었으면 그것도 덧붙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교수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예, 일단은 고금리 시대에서 일단은 이제 그 빚을 갚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테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빚을 갚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고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위해서 좀 다른 예년보다는 좀 특별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그 진입장벽을 조건을 좀 더 완화시켜서 한시적으로도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예.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 지역 이제 그 자영업자의 대출 부분이 늘어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결국은 향후에 어떤 소득 기반이 소득이 좀 매출이 좀 부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업종들 특히 이제 관광 관련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어떤 매출 향상이라든지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다든지 그밖에 이제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 현재 또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 확대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위원님. 네. 이제 겨우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제 신삼고라는 이제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리 녹록치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제주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 모시고 너무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서민 경제는 더 악화되었지만 부는 더 편중되었다고 하죠. 상위 1% 부자들이 63%의 부를 가져가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금 또 금리 인상에 신음하는 서민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자로 배를 불리는 이들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디 제주도의 재정이 낮은 곳으로 충분히 흘러들길 바라봅니다. 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